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까 시원한 음료수가 많이 땡기는데요. 사이다 같은 권순우 기자 모셨습니다. 오늘 사이다 탄생 75주년을 맞아 칠성사이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칠성사이다가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이다는 여러 가지 사이다가 있죠. 칠성사이다가 있고 킨사이다가 있고 뭐 축배사이다. 그 유종훈 기자가 나랑드 사이다를 좋아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 나랑드 팬입니다. 의외로 이 천연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맞아요.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나는 좀 세련되게 외국물 좀 먹었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다라는 분들이 보통 스프라이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사이다라는 단어는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사용하긴 합니다. 이게 사이다라는 표현은 북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음료의 종류인데 여기가 이제 와인 이런 것처럼 사과로 만든 술을 사이다라고 얘기하던 거를 일본 거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사이다. 유명한 그 미쓰야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1800년대부터 아사히에서 사이다를 만들었어요. 탄산 집어넣고서 요거를 조금 음료화한 것이 사이다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사실은 맞다. 우리나라의 사이다가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일본인 히라야마 마스다로가 1905년에 인천 탄산수 제조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이다 이름이 별표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별표 사이다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일본인 나카야마 우노키치가 라무네 제조소를 열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라무네는 뭐냐?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라임 이런 게 약간 사이다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전국의 사이다 공장이 58개. 공장만 58개가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차에 나온 광고인데 기차에 이런 전면 광고를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롯데칠성이 만드는 칠성사이다의 뿌리를 살펴보면은 1950년 웅산구 가월동에 세워진 동방청량음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빵과 음료수를 판매하던 최금덕과 장계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금강사이다 공장장 출신 박운석을 만나서 한번 순수 국산 음료수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 되는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동익, 구상대, 김명근, 정선명 등과 함께 회사를 차리면서 사이다를 만들었는데 그때 7명의 성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7개의 성자를 써서 칠성사이다라고 했다가 야 그러면 좀 없어 보이지 않냐, 우리 좀 별성으로 하자. 별성으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칠성으로 해서 여기 가월동에 사이다 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옛날에 양조장 지을 때 보면은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듯이 칠성사이다 같은 경우에도 7명의 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칠성이 됐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최장박, 주우, 김정 사이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1976년에 서초동 공장, 78년에 경남 양산 공장, 79년에 광주 오포 공장, 굉장히 공장을 많이 줬고요. 이게 칠성사이다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75주년이나 됐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경쟁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때도 공장 가동을 유지하면서 업계 1위로 등극했고 한미식품 칠성 한미음료를 거쳐서 1974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유통회사였던 롯데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의 롯데칠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칠성사이다는 태어난 지 75년이 됐지만 롯데그룹에서 만든 지는 50년이 됐네요. 그렇죠. 거기도 반백년이네 벌써. 그러네요. 그때 칠성사이다의 7대 음료라고 하면 사이다가 있고 플레인소다가 있고 스페시콜라가 있습니다. 프레시콜라는 뭔가요? 이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 국산 콜라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펩시를 롯데칠성에서 이제 만들어 팔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 스페시콜라는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롯데칠성에서 펩시콜라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사이다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했던 스타사이다가 있는데 여기가 경쟁사였어요. 여기가 원래 최대 음료 업체였었거든요. 이게 별표사이다를 하다가 이 별표사이다가 뭐냐면은 그 인천이 사이다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명물 뭐냐? 사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그 회사와 경성 그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8개 연합체를 만들어서 경인합동 음료회사를 만들어서 스타사이다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그 칠성사이다의 굉장히 강력한 경쟁사였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경쟁사가 6.25 전쟁 거치고 뭐 그러면서 이쪽 칠성사이다로 점유율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스타사이다, 별표사이다를 만들던 회사가 1975년에 진로에 인수가 됩니다. 진로. 그 두꺼비 진로? 두꺼비 진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술에 섞어 먹는 그런 음료로 만들게
되면서 이게 약간 이제 하이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네네. 하이볼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탄산 맛이 나면서 약간 단맛이 있어. 떠오르는 음료 있습니까? 토닉워터. 토닉워터입니다. 아, 그러면은 별표 사이다가 토닉워터로 발전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른 길로 걷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칠성 사이다는 음료 쪽으로 가게 된 거고, 네. 토닉워터는 진로에 가면서 술에 섞어 먹는 그런 걸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토닉워터보다는 그 칠성 사이다가 좀 더 장사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토닉워터 요즘 하이볼로도 많이 먹고, 네.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대학교 때 저 홍대 앞에 가면은 네. 데킬라 밤이라 그래가지고 아, 있죠. 더블샷에다가 데킬라 좀 넣고서 그 토닉워터 넣고서 바닥에다가 빵 쳐서 먹으면은 또 여성분들이 아 너는 신문물을 좀 아는 아이구나 하면서 이게 달짝지근하게 먹다 보면은 아 이렇게 집에 가기 힘들어지는 그렇죠. 안진뱅이 술이죠. 안진뱅이 술이라고도 하는 그런 토닉워터의 기원이 그 별표 사이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칠성 사이다 결국은 그럼 일본 거 베낀 거 맞지 않냐라고 얘기한다 보면 뭐 자기들도 스파클링 와인 그 거기서 뭐 알코올 빼가지고 만든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베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거기에 수많은 마케팅 전략과 신제품 전략들이 담아서 지금까지도 사이다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게 롯데칠성도 이제 마케팅 전략을 참 재밌는 걸 많이 썼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1화. 아, 그렇죠. 1화의 맥콜.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시원하게 탄산 맛 나면서 보리 맛도 나고 네. 여기가 이제 사이다의 시장을 또 위협하게 된 거예요. 칠성 사이다의 시장을. 그래서 롯데칠성이 어떻게 했냐? 비비콜을 출시했습니다. 비비콜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비콜도 있고 네. 보리텐. 보리텐은 압니다. 네, 보리텐은 이거 여기 건 아닌데 한참 네. 경쟁을 하는 고를 때 비비콜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 어떤 구도를 형성시키고 싶었던 거냐면은 사이다 대 맥콜이 아니에요. 맥콜 대 비비콜, 사이다는 별도. 아, 우리는 세그먼트가 달라. 세그먼트 달라. 네.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고서 맥콜이 조금 짜게 식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비비콜 철수. 에이 뭐 그거 원래 다른 거잖아. 네. 뭐 보리 탄산 음료하고 사이다는 원래 달랐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전략을 사이다에서도 똑같이 쓰는데 본토의 원조가 한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가 딱 진출하니까 네. 롯데칠성에서 뭘 내놨냐? 스프린트. 스프린트. 스프라이트. 스프린트. 그러면 스프라이트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스프린트겠죠? 칠성 사이다는 별도고 어. 스프린트와 스프라이트가 경쟁을 한다. 아, 고고합니다.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스프라이트가 이 경쟁을 못 이겨서 철수를 하니까 네. 스프라이트도 아웃.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구분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것도 네. 일본 게 그냥 있었어도 칠성 사이다가 남았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디램을 일본에서 많이 배워왔지만 지금 일본이 저거 우리 거 베낀 거잖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사이다는 콜라하고의 경쟁은 또 어떻게 했냐? 칠성 사이다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저 광고 기억납니다. 예,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코카콜라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신문 광고입니다. 이만큼이. 비어 있는데요. 예,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광고도 했었죠. 산무 마케팅, 카페인, 색소, 또 하나는 뭐냐면 로얄티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를 드시면 미국에 로얄티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네네. 요게 바로 애국 마케팅. 이야. 로 이어지는 이런 전략들이 아기자기하게 쓰이면서 네. 이 시장을 공고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이제 사이다 점유율은 칠성 사이다가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줍니다. 2011년에는 제로 사이다를 출시를 했어요. 제로 슈가 음료가 대중적이지 않았었는데 네. 오히려 그거 냈다가 호평을 받고서 2015년에 단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다시 제로 슈가 버전을 내놓으면서 반응이 좋았고 네. 뭐 라이엠향을 넣어서 천연 사이다 맛이 나는 블루라인 버전도 있고 매실향을 첨가한 그린 플럼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좀 바뀐 거 좀 먹어보다가 네. 역시 원조가 맛있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조의 가치가 다시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신제품을 내놓으니까 원조가 더 빛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보기에는 그 수많은 경쟁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새로운 경쟁력들이 발굴이 되고 그 많은 경쟁들을 이기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원조가 좋은 거라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이미 우리 시장을 장악을 했겠죠. 그렇죠. 옛날처럼 우리가 못 모르던 시절에는 그냥 수입이 안 됐으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 그냥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일본 문화 개방 처음 할 때 네. 그때도 일본 문화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그 방송국 PD들 다 부산에 휴가를 갔었잖아요. 거기서 그 전파 잡아가지고 일본 거 보고 와가지고 네. 그대로 베끼고. 그래서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망할 거라고 했지만 전혀 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껴가지고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글로벌하게 이제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조가 누구냐? K-팝이 뭐 국악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K-팝의 뉘앙스를 미국에 있는 레이블들이 만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인 없는 K-팝 보이그룹, 걸그룹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식품 시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칠성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음료와 주류를 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액을 보면은 주류에서는 소주 2위, 맥주가 3위 정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로가 대박이 좀 났었죠. 그렇죠.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 주류하고 음료하고 나눠지는데 전체 매출액을 보면은 한 3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로 매출액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네. 여기서 주류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8천억. 예, 정도 됩니다. 보통 여기 그 음료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이름보다는 브랜드를 좀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회사가 뭐 만드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밀키스, 델몬트, 롯데칠성이고.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맥주도 뭐 크러쉬 롯데칠성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수만 바라보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죠. 롯데칠성의 제품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다름 아닌 밀키스입니다. 사이다가 아니라 밀키스라고요? 밀키스예요. 우리가 밀키스 얘기하면 사랑해요 밀키스. 아 역시 저희 세대는 주윤발이죠. 그래갖고 밀키스를 좀 약간 옛날 음료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최 PD는 이런 밀키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 옛날 이미지 없습니까? 이게 사랑해요 밀키스는 이 노땅들이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칠성사이다에 대한 이미지도 옛날에 그 삶은 계란 기차에서 먹던 우리는 그런 기억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풍 갈 때 사이다 먹었던 기억은 있지만. 그리고 밀키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은 러시아 시장이고요. 네. 러시아 시장에서 유성탄산음료 시장 점유율 80% 1위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500억 정도 팔리는데 해외에서 무려 300억 팔려가지고 34년 만에 단일 브랜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00억 돌파를 했던 밀키스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식품 기업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고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원재료가 얼마인지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출고 가격 올라갔는데 원재료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 그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많이 올랐는데 출고가는 못 올렸다. 그럼 수익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이게 사업 보고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간결하게 잘 나오는데 보통 주력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칠성사이다 500ml 페트가 1204.5원에서 1204.5원으로 변동이 없었네요. 변동이 없죠. 네. 처음처럼 같은 경우는 좀 올랐죠. 네, 소주 가격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클라우드 생맥주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럼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올랐나? 당류, 첨가물 같은 경우가 49%가 올랐습니다.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다더니. 예. 그리고 음료 용기 가격이 16%가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농축액 이게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농축액은 무려 18%가 올랐습니다. 와. 그리고 주정 같은 경우도 13%, 주류 용기가 8.8%. 네. 그냥 단순 평균한 겁니다. 단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41%가 올랐어요. 원재료 가격이 41% 오른 셈이네요. 예. 근데 출고가 가격을 기준으로 봤더니 사이다는 동결, 네. 칸타타가 11%, 처음처럼이 7.7%, 그 클라우드 캔 맥주가 9.6%. 그래서 단순 평균을 해보니까 7.2%가 올랐어요. 원재료 가격 대비해서 출고가는 너무 많이 안 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칠성이라는 회사의 그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돼 있다. 그렇겠어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음료 회사들은 내수 산업이다 보니까 아까 그 마케팅 전략 쓰는 거 보더라도 뭔가 조금 쫌스럽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막 애국 마케팅하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성장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식품 산업은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사이클을 그리죠. 그러니까 위로 잘 안 뚫려요. 왜냐면 뭐 많이 팔 때도 있고 적게 팔 때도 있고 하지만 많이 팔아봐야 고만한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갖고 롯데칠성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 롯데칠성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GBB라는 게 있습니다. GBB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제로 베이스드 버짓.
그래갖고 예산을 잡을 때 네.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비용이 나가던 대로 나갑니다. 세상의 돈에는 모두 다 꼬리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엔 임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비용이라 함은 누군가에게는 매출이 되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은 그걸 잘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 뭐 이거 예산 절감을 왜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은 수많은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GBB라는 거는 워렌 버핏이 주로 이제 어디 기업 인수하면 쓰던 방식인데 네. 예산을 주고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회사 새로 차린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비용만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빼는 방식이 아니라 더하는 방식인 네.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좀 봤습니다. 201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음료 부분의 수익성이 좀 악화되니까 음료 부분부터 했었고 2020년에는 이제 주류 부문에도 진행을 해서 네. 코로나19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도 이 제로 베이스드 버짓을 통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필수적이지 않은 걸 빼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뭘 빼냐면은 광고 선전비를 뺍니다. 그렇죠. 광고 선전비를 빼면은 이거는 뭐 광고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빼도 크게 지장은 없지라고 해서 빼면 점유율이 내려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빼는 거는 별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구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로 베이스드 버짓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아예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얼마 줄이자가 아니라 네.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새로 선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드 버짓은 재무적인 얘기에서 재미가 없는데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라벨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이 라벨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원지, 원산지 표기, 네. 여기에 뭐 무기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써야 돼요. 그렇죠. 요거를 맥라벨이라는 걸 바꿨습니다. 뚜껑에다가. 예, 뚜껑에다가 요걸 딱 달아놓으면은 네. 이게 식약처에서도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 붙여놓으면은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렇죠. 이거 다 뜯어가지고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누가 뜯습니까? 소비자가 마실 때 뜯죠. 마시려면 뜯어야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마시려면 뜯어야 되고 라벨이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훨씬 용이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이걸 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표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식약처를 설득을 하면서 이러면 이제 아예 제조 공정 자체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좀 했었고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직원들한테 비용 줄이라 그러면은 비용 줄이는 아이디어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뭘 했냐? 비용 절감을 하면은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역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펩시콜라의 원액을 받아와가지고 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을 때 펩시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서 보낼 때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직접 만든다 그러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공정에서의 완결성이 뭐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료수 하는 게 엄청난 기술이냐라고 하면은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고가 한 번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뭐 어떤 맥주였죠? 칭따오 맥주였나? 네, 중국 칭따오 맥주. 네, 거기 한 분이 그 실례를 하셔가지고 전 세계 칭따오 맥주 매출 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과감하게 어떤 거랬냐? 하이브리드 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 충주 1공장, 2공장이 있었는데 네. 신제품 맥주 피치를 야심차게 출시를 하면서 이 공장 규모를 2배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피치라는 맥주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공장을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다가 너무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주 맥주, 세븐브로이 같이 수제 맥주들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조차도 처음에는 좀 재미를 보다가 네. 수제 맥주도 한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까지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이제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도 공정 개선을 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이 거의 한 50%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인데 해외 필리핀에 펩시 공장이 있습니다. 펩시 법인이 있는데 네. 2010년에 일부 지분을 1,170억 원을 주고 샀다가 추가로 지분 매입을 해서 42%까지 올렸고 2020년에 73%까지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작년 4분기부터 실적에 잡히게 됐습니다. 야, 그럼 이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필리핀 펩시 매출 1조 원이 이제 연결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면서 네. 2024년 올해부터는 롯데칠성의 연매출이 한 4조 원 정도로 높아질 거예요. 이야, 실적 개선이 확 살아나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네네.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원래 하던 공장이고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고 와서 연결을 시키긴 했지만 그쵸. 여기서 이거를 또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차입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입금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로 늘었고 이자도 많이 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제품 가격을 많이 못 올리면서 그쵸.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매출 자체는 늘어나겠지만 네. 과연 이게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요 종속회사라고 할 수 있는 펩시코의 그 필리핀은 공장 가동률이 80%. 되게 괜찮은 높네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나머지 것도 좀 보니까 거기는 똑같이 원재료 가격이 40% 올랐는데 네. 여기서 판매가를 좀 더 올렸더라고요. 아, 원재료 가격 올린 것보다 더 올렸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필리핀은 출고가를 31% 올렸어요. 와. 한국은 7%. 야. 그러니까 필리핀 쪽이 출고가 인상이 좀 괜찮더라라는 네네. 게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요 GBB 예산 절감을 네. 필리핀으로 음료 회사들이 원래 마진율이 높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롯데칠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 이 GBB가 꽤 유의미하게 오퍼레이팅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잘했던 GBB 팀을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서 필리핀에 있는 법인의 그 예산을 제로 베이스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일들도 롯데칠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의 영원한 떡밥. 역시 롯데는 부동산 기업입니다. 소초동에 롯데칠성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역이 있고요. 롯데칠성 부지가 이만하게 있습니다. 와, 저 땅값이 얼마일까 진짜. 그러니까 요 부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강남역 옆에 있는 삼성타운의 부지 2배 정도 넓이가 됩니다. 와. 그 부지를 뭘로 쓰고 있냐? 거의 그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요 지도인데요. 네. 창고 요만큼 있고 나머지는 뭐 주차장 쓰면 되죠, 뭐. 그렇죠. 물류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땅도 많은데 창고 좀 짓고. 그러니까 제 꿈이 그 남자의 로망 명동 그 저 제일 비싼 네이처 리퍼블릭 땅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사서 건물 허물고 농사 짓는 거. 로망이네요, 진짜. 네. 롤스로이스 딱 끌고 가가지고 트렁크 열어서 곡괭이 딱 꺼내가지고 원두막 딱 짓고서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사유지라고 이거 딱 칸막이 치고. 그렇죠. 제 로망인데. 로망을 현실화한 기업이 있네요. 네, 거기서 지금 롯데칠성 물류센터가 있고 거기 롯데렌트카 정비센터. 뭐 차 좀 고치지 뭐 이런 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가 1976년에 롯데칠성 소초 공장을 만들었다가 네. 2000년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거기가 물류 창고가 됐어요. 근데 여기 장부가액은 4천억 원인데 자산재 평가를 하게 되면 한 2조 6천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 건물을 좀 건설하고 싶은데 용지가 주거 용지래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개발할 수가 좀 없었고 이거 개발해서 돈 많이 번 가치 투자자들 많습니다. 저 부지 자산 재평가하면 얼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 PBR 주식 잘 나갈 때 저 회사가 자산 재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재평가하면 얼마다 요걸로 주가 엄청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한 떡밥이다. 그렇죠. 그게 뭐 저거 개발하면 몇 조다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주가는 제자리. 그 떡밥을 2021년 서울시가 2030 플랜에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정비안을 발표를 하면서 롯데칠성 부지와 코롱, 라이온미싱 지능아파트 요 부지를 대규모 업무단지로 조성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단지가 되면은 용적률이 확 올라갈 텐데. 그렇죠. 종상향을 할 수 있어서 최고 250m까지 높일 수 있게 됐고요. 이야.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000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법정 상한의 최대 330포인트까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하게 되면 부지가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런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롯데는 아직 개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뭐 건물 저유 사다니면 되죠 뭐.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네네. 공사비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비싼 상황이고 그렇죠. 용적률을 많이 높이게 되면 기부 체납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직까지 그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은 오랫동안 내수 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성장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삼양식품 주가 급등한 거 보면은 내수 기업을 넘어서 K컬처를 업고 글로벌 기업이 되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성숙 시장이 아니라 상장 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품 기업들도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원히트 원더로 성공한 경우는 좀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바카스가 캄보디아 1위 음료를 한다거나 몽골에서 어린이 음료 1위가 팔도 뽀로로가 한다거나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진짜 산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게끔 글로벌화가 됐었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농심 같은 네. 라면류, 음료 이런 특성이 유통을 하기가 좀 용이해요.
유통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면은 식품 산업이 글로벌화돼도 우리가 일식을 매일 먹어도 일본에다 주는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K푸드 한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먹을 건 별로 없어요. 마이클이 김밥 말면 그럼 마이클이 돈을 버는 거지. 그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식품 기업들이 요런 이게 물류가 좀 잘 되는 식품들을 해외에다 팔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K컬처를 기반으로 식품 기업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정말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처럼 정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또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시대에 따라 변화무쌍했던 사이다. 언젠간 스프라이트가 짝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압권이었습니다.